박정희는 늘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40대 초반부터 몸은 생각이 만든다는 신조 아래 새벽 5시마다 동네 뒷산을 올랐고 하루 3끼를 정확히 챙겼으며 감기 한 번 앓은 지가 10년은 넘었다. 그녀의 책상 모서리에는 항상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글귀가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런 정의의 세계는 68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봄날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유일한 딸 수진이가 결혼한 지 5년, 남편 정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정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숨을 못 쉬어요. 병원에 달려가 하얀 천으로 덮인 딸의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정희의 기억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다. 응급실 의사는 급성 신부전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부검을 요구했지만 정우가 수진이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고 해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정희는 울음조차도 터뜨리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공허하게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수진이의 사진을 보고 있었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비통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는 사흘간 이어졌다. 정우는 내내 정희의 곁에 있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상주의 인사를 받고 밤을 새우며 곡을 올렸다. 정희는 밥을 먹지 못했다. 며칠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정우는 조용히 밥상을 권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좀 드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고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다. 정우는 계속해서 정희 곁에 머물렀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정희의 집에 남아 밥을 해주고 밤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정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 한 단어에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우는 정희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수진이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진짜 편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만은 꼭 챙기셔야 해요. 이제부터 제가 아들처럼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녀에게 그 말은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다. 그녀에게 정우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고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새벽 산책도 끊겼다.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면 외로웠고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피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고 규칙적인 생활도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졌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우가 찾아왔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자주 피곤해 보이세요? 정우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하나의 약병을 꺼냈다. 하얀 병에는 유명 제약사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금색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이 영양제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노인분들 사이에서 핫한 제품이래요.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요. 원래 수진이도 먹던 거예요. 수진이가 이 제품을 먹고 나서 정말 기운이 났다고 했어요. 정희는 약병을 들었다. 무게감 있는 도자기 같은 질감, 정교한 글씨, 깔끔한 패키징 모든 것이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정희는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다. 실제로 며칠이 지나자 몸이 살짝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정우는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나타났고 약이 떨어질 쯤이면 새로운 병을 가져왔다. 때론 밥을 함께 먹고 때론 딸 수진이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약도 사람도 제대로 골라야 해요.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니까 저는 어머니를 위해 최고의 것만 찾아드리려고 해요. 정희는 자신이 사위 덕분에 더 오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우를 친아들처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이상해졌다. 손이 자주 떨렸다. 새벽에 깨어나도 다시 잠이 들지 않았다.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걸음이 느려졌다. 정희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나이 탓이에요. 스트레스도 많으시고요 라고 말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었다.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더 열심히 약을 챙겨 먹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영숙이가 정희를 불렀다. 딸을 잃은 후 정희가 집에만 있으며 점점 우울해지는 모습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정희야, 이대로는 안 돼. 한번 나와. 우리 함께 시간 보내자. 영숙이의 목소리에 정희는 오랜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오랜만에 집을 나섰다. 영숙이 집에 도착하자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둘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수다를 떨었다. 정희야, 요즘 영양제 뭐 먹어? 난 이게 좋더라고. 영숙이가 침실로 가더니 약병을 들고 나왔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같은 회사 로고, 같은 이름의 제품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영숙이의 알약은 반투명한 노란색이었고 자신이 먹는 약은 탁한 회색빛이었다. 약병의 디자인도 미묘하게 달랐다. 이거 신제품인가? 정희는 웃으며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석연치 않았다. 신제품? 아니야, 이건 예전부터 있던 제품이야. 내가 꽤 오래 먹고 있어. 정희는 웃음을 지었지만 손에 든 약병이 묵직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약병을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가 약병을 들었다. 형광등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뚜껑의 디자인도 다르고 약의 크기도 조금 작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근처 약국으로 나갔다. 이 제품 있어요? 약사는 컴퓨터를 두드렸다. 네,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제품이네요. 정희는 박스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꺼냈다. 새로 산 약과 지금까지 먹던 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색깔부터 다르고 냄새도 달랐다. 만져보니 질감도 완전히 달랐다. 정우가 이렇게 다른 약을 나한테? 그 생각이 들자 정희의 몸이 경직되었다. 하지만 차분해지려고 노력했다. 바로 그날 정우가 새 차를 끌고 나타났다. 고급 수입차였다. 정희는 놀랐다. 차를 언제? 요즘 경기가 좋아져서요. 어머니를 태워드리려고요. 정희는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렸다. 정우는 항상 약국 장사가 요즘 어렵다고 한 달 벌이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장례 이후 단 몇 달 사이에 고급차를 장만할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다니. 또 다른 날 정우가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고급 브랜드의 시계도 찼다. 시계만 몇 천만 원대였다. 정희는 조용히 관찰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인지. 딸이 죽은 지 정확히 몇 주 후부터인지. 정희는 일주일을 집에서 혼자 보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 정우가 나한테? 약병을 또다시 들었다가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가 내려놨다.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모습, 자신을 안고 울던 모습, 밥을 먹으라고 챙겨주던 모습.
그리고 건강을 위한다며 매번 가져오던 그 약. 정희는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여러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 수진이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세 번째 전화에서 대답이 나왔다. 고객명 김수진 맞습니다.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신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정희는 다시 생각해봤다. 급성 신부전이라는 진단.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던 의사들의 말. 새로 사간 고급 수입차. 명품 정장과 고급 브랜드의 시계. 장례 이후 단 몇 달 사이에 급변한 그의 생활 수준. 그리고 약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정희는 인터넷에서 중금속 중독에 관해 검색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해졌다. 정희의 눈물 때문이었다. 정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모든 약병을 모아 잔디밭 깊숙이 묻었다. 증거를 인멸하는 순간 자신도 공범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다. 믿음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하지만 정희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정희의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손 떨림은 더 심해졌고 피부에 이상한 반점들이 나타났다. 병원에 간 정희는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 수치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금속 중독의 징후가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말했다. 경찰은 정우를 연행했다. 정우의 집에서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약품들이 발견되었다. 딸 수진이의 시신을 다시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부검 결과는 명확했다. 수진이의 체내에는 고농도의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었다. 정우는 재판정에 섰다. 정우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했다.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다. 결국 정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정희는 법정에서 판결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표정이 없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어떤 판결도 수진이를 되살릴 수 없었다. 정희 자신도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과 싸워야 했다. 정희는 매주 법원 근처의 카페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진심은 겉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 이제 그 말은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딸 수진이에 대한 끝나지 않은 그리움이었다. 밤이 될 때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판결문은 정우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것도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시간만이 남았고 그것도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다.